어느 날 나는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나는 그보다 그 마을에 숨겨진 공포스러운 비밀 때문이다. 마을에는 영혼의 숲이라 불리는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숲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도취되지 않았다면 나는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과 벚꽃이 만발한 벚나무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그리 오래 느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내게 다가와 조용히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숲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밤이 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숲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오면 숲속의 나무들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얽혀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불안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나무 사이사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이 느껴졌다. 내가 묶인 것은 큰 나무 앞이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오래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물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연못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연못은 막지 않았다. 물속에서 사람의 손이 보였다. 겁에 질린 나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곧이어 애원의 목소리들이 내 주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살려줘.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목소리들. 그 말들은 내 머릿속에 울리며 점점 더 날 미쳐가게 만들었다. 그러던 찰나 내 앞에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낡고 해진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발광하는 달빛에 비추어 완전히 새하얗게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원한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녀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눈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더니 춥고 어두운 숲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 근처 흩어져 있던 유골들이었다.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떠보니 마을 병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발견하고 구출해 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아무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로 나는 절대로 그 숲에 다가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숲은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내 심장 깊숙이 아로새겨진 여인의 눈빛과 그 무덤 같은 나무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 찾아가며 여기저기서 떠도는 공포 이야기를 읽곤 했다. 어떤 이야기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 만큼 소름돋고 어떤 이야기는 불편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홍초 남자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캠퍼스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공포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하나둘씩 무서운 일화를 이야기하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이 깊어갔다. 친구 중 하나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혹시 홍초 남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그 이야기는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만큼 조심하라고. 대충 듣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그는 홍초 남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 한 구석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다. 글 쓴이는 한숨 쉬며 긴 글을 작성한 듯 보였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있어요.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 쓴이는 자신을 철수라고 소개하며 얼마 전 자신의 여자친구 미영과 함께 오래된 한옥을 빌려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도착한 첫날 밤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었다. 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마당에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철수와 미영은 그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둘은 여행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철수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마음이 한없이 불안해졌다. 급히 커튼을 걷어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깜깜한 밤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억지로 웃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마당 구석에 붉은색 액체가 묻어있는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이 홍초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영은 이런 끔찍한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며 떨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쾌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다. 기묘한 소리와 함께 문 아래로 슬며시 비집고 들어오는 붉은 액체, 그리고 벽에 쓰여진 나를 찾아봐라는 문구. 철수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들의 착각인 듯 보였다. 경찰은 그저 웃으며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또 다시 이번에는 마당에서 분명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한 손에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 유리병에는 홍초가 잔뜩 들어찼다. 남자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듯 무표정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는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몸을 떨며 빠르게 창문을 닫았다. 그때 남자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철수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미영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원인 모를 상처들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의사는 그저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이라며 진단을 내렸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철수는 또다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제발 그 남자의 정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미영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댓글들은 그의 불행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어떤 사람은 홍초 남자가 오래된 전설의 일환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저 주작이라고 치부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느 누구의 예측도 아닌 더욱 기이한 것이었다. 마침내 철수는 폭발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 남자를 찾아 끝을 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철수는 다시 한옥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이 되었고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철수는 준비해온 손전등과 나이프로 마주섰다. 하지만 남자는 다가올수록 더욱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그 붉은 빛의 액체가 그의 온 몸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철수는 무엇인가 깨달은 듯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같은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 병을 보자마자 보요하듯 소리를 질렀고 다가오던 발걸음이 멈췄다. 철수는 그 액체를 땅에 붓고 남자가 소리치는 동안 빠르게 도망쳤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 철수가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나왔을 때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미영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오래지 않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그 한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홍초 남자는 그들을 포기했지만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건 그저 친구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시는 그 한옥에 가지 않았고 그 액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종종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 이야기 이후로는 누구도 홍초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어디선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그 옛날 내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공부를 위해 시골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이 마을은 내가 아는 인구 300명 정도의 작은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고 한적한 시골집을 빌려 살게 되었다. 이 마을에 도착한 그날 밤 나는 집 앞마당에서 밤하늘 별을 감상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길가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은 내가 빌린 집에 살던 이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예전에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했다. 그 가족의 아들이 어느 날 실종된 후로 그 집은 계속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실종이 비밀스럽고 미스터리하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자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켜고 천장을 살펴보았다. 천장 표면은 깨끗했고 그 소리를 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이 집에서 자고 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불안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이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주 중간쯤 나는 다시 한번 그 낮은 소리로 부르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조용히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 이름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기이한 경험을 검색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처럼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집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몇 명은 그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점점 더 겁에 질려갔다. 그리고 어디로든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이미 한 달치의 방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사할 여력도 없었다. 나는 잠시 마음을 다잡고 이 집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밤 나는 다시 천장에서 나는 긁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천장에 올라갈 방법을 찾던 중 집 구석에 누군가 설치한 듯한 오래된 사다리를 발견했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천장은 매우 좁고 어두웠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한 살던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장난감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인형과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그 종이들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날 꺼내줘.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라는 내용이었다. 내 가슴은 두근거리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실종된 후 그 누구도 이 장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고 다음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천장에서 실종된 아이의 뼈가 발견되었다. 아이의 실종 사건은 인근 지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여러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아이의 부모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는 체포되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했던 것은 여전히 그 아이의 영혼이 나에게 경고를 준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상상에 불과한 것이었는지였다.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 마을을 떠나면서 내 삶에서 다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오싹한 경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공포 이야기가 더 이상 그리 즐겁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은 그냥 이야기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 실제 삶 속의 진짜 공포였기 때문이다.